박은희는 58세의 나이에 25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국어 교사로서의 세월은 길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인생 전부는 아니었다. 남편을 잃은 지 12년. 그 이후 그녀의 삶은 오로지 딸 지연만을 향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가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와 지연의 밥을 챙기고 아이의 시험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고 결혼 후에도 명절마다 사위 준호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챙기는 것. 그것이 박은희의 인생이었다. 하지만 퇴직식 날 교장 선생님이 건넨 꽃다발을 받는 순간 무언가가 깨어났다. 25년을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선생님으로만 살아온 스스로를 마주했을 때 박은희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는 나일 차례가 아닐까? 퇴직금을 손에 쥔 그 봄, 그녀는 결심했다. 강남역 근처 한 건물의 지하 공간을 임차했다. 좁고 어두웠지만 오후 햇빛이 한 모서리로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곳에서 자신만의 카페를 운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10년 전부터 다니던 바리스타 학원의 자격증을 꺼내들고 인테리어 책과 사업 계획서를 밤새 읽었다. 딸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오픈 전날 밤 박은희는 카페 이름을 고민했다. 여러 이름을 종이에 써 내려가다가 결국 서쪽의 커피라고 쓰고 멈췄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 그곳으로 지난 세월이 물러나고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오기를 바랐다. 이름을 써놓은 종이를 들고 밤 하늘을 바라본 그때 박은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픈 첫날은 화창한 봄날이었다. 3월의 따뜻한 햇빛이 카페를 비추고 박은희는 직접 만든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다. 책을 읽는 손님, 친구들과 수다 떠는 젊은이들,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중년 여성들. 모두가 자신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고 박은희는 그 시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다. 퇴직식을 마친 지 딱 일주일 후 딸 지연이 카페를 찾았다. 고급 핸드백을 든 지연의 얼굴은 밝았지만 그 밝음이 정말 그녀를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지연이 건넨 말 한마디는 박은희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엄마, 우리 결혼식은 카페에서 하면 안 돼. 준호가 새로운 출발이 좋다고 여기서 하고 싶대. 그 말은 청유문이었지만 박은희에게는 명령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예감했다. 새로운 시작이라 믿었던 이 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자신을 맞추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예감을. 박은희는 웃으며 좋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카페 불을 끄고 돌아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만큼 가볍지 않았다. 결혼식은 서쪽의 커피에서 열렸다. 박은희는 결혼식 준비를 위해 카페 문을 닫은 날이 많았다. 꽃 장식, 음식 준비, 하객 배치, 모든 것을 자신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결혼식 비용으로 들어갔지만 박은희는 불평하지 않았다. 딸의 행복한 얼굴이 자신의 모든 수고를 정당화한다고 믿었으니까. 결혼식을 마친 지 보름 후 지연과 준호는 박은희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정확히는 집의 일부를 개조해서였다. 2층 방 하나를 침실로, 옆방을 작은 거실로 만들어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했다. 박은희는 그 공사 과정을 바라보며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지만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다. 엄마, 혼자 있기 외로워하실까봐 그래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낫잖아. 지연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정말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의 목소리로 들렸다. 박은희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실제로 밤이 되면 계단 위에서 지연과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갔다. 주방은 항상 누군가의 물건으로 가득 찼다. 준호의 운동 보조제, 지연의 화장품, 아이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늘어난 장난감들. 박은희의 집은 점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집이 되어갔다. 더 불편한 것은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이 손님이 되는 기분이었다. 엄마, 이것 좀 옮겨 놓을래요? 아기가 자꾸 만져서. 엄마, 냉장고에 뭐 있어? 준호가 배고파해. 엄마, 이번 주말 저희 친구들 몇 명 초대할 거거든요. 지연의 말들은 부드럽고 친절했다. 하지만 박은희에게는 명령처럼 들렸다.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받는 명령이었다. 그 사이 카페 사업은 예상보다 어려웠다. 강남역 지하의 어두운 공간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지 않았고,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더욱 그랬다. 월세와 재료비, 직원 급여까지 고려하면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다. 박은희는 밤샘을 자주 했고, 아침에는 카페에서 피곤한 몸으로 손님을 맞이했다. 지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어느 오후 지연이 카페를 방문했다. 준호는 함께하지 않았다. 지연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것들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 이 카페요.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괜찮아? 박은희는 무심한 척 대답했다. 괜찮지. 아직 새로 시작한 거라. 그런데 정말 여유가 있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박은희는 그 질문이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하지만 아직도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지연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였다.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박은희의 집 거실에 앉은 지연은 여느 때와 달리 직설적이었다. 엄마,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 있어요. 카페 정리하고 그 돈으로 우리랑 투자 사업해봐요. 준호가 하는 부동산 사업이 정말 잘 될 거거든요. 리스크도 적고 수익률도 높고. 박은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고개는 이내 흔들렸다. 엄마가 너한테 항상 베풀어 왔잖아요. 이번엔 우리 가족을 위해. 지연의 말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 불완전한 말 속에는 이미 충분한 것들이 있었다. 엄마의 역할, 엄마의 의무, 엄마가 해야 할 것들. 박은희는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딸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왜냐하면 딸의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것들을 직시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박은희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커피 머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사랑과 이용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 다정함과 계산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울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전에 박은희는 투자 계약서에 이름을 적어내리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투자금은 빠르게 사라졌다. 준호의 부동산 사업은 리스크가 적다는 약속과 달리 수개월 후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박은희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지연도 준호도 그것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자주 박은희의 집에서 속닥거렸다. 박은희가 듣지 않을 때 혹은 들리지 않기를 바랄 때.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박은희는 2층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정확히는 읽는 척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다. 계단 아래에서 지연과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다. 내일 뭐 먹을 거, 직장에서 있던 일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톤이 변했다. 목소리가 낮아졌고 그 안에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다. 박은희는 의도하지 않았다. 정말로. 하지만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 중간쯤으로 내려갔다. 엄마 통장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였다. 잘 모르겠는데. 요즘 카페도 안 되고 있고. 지연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박은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투자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엄마 통장이랑 집 근저당 얘기 좀 꺼내볼 수 있을까? 근저당.
그 단어가 박은희의 귀를 때렸다. 그건 너무 하는 거 아닐까? 지연의 목소리는 약했다. 아니야, 우리 부부의 신용도를 올리려면 필요한 거야. 조금만 더. 엄마는 연금도 있잖아. 카페 정리하고 그 돈으로 대출 갚고 어떻게 보면 엄마도 이득이 되는 거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박은희의 손에 들고 있던 잔이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 그것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척되는 것처럼 보였고 바닥에 내려앉으며 산산조각 났다. 파르르르. 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고요한 집안에서 그것은 마치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박은희는 얼른 발걸음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 엄마? 괜찮아?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박은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평온한 표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다.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은희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다. 잔이 깨진 거 아니야. 괜찮아. 박은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깊은 어두움이 흐르고 있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미안함의 창백함이 아니라 계획이 들통났을 때의 창백함이었다. 엄마 들었어? 박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져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도 희미해 보였다. 엄마, 설명해도 돼?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은희는 그것을 동정심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았다. 계획이 틀렸을 때의 당황함, 그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설명할 게 있어. 박은희가 처음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딸의 얼굴은 낯설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 순간만큼 낯선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지연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입증되어 있었으니까. 그날 밤 박은희는 1층 카페로 내려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저 앉아만 있었다. 카운터 위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남편의 사진이다. 이제는 색이 바랜 예전의 모습. 박은희는 그 사진을 들었다. 당신 나 이제 뭐 해야 하지? 목소리는 작았다. 마치 자신에게 묻는 것처럼.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처럼. 25년을 혼자 살아오면서 박은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그때마다 지연의 얼굴이 그 질문을 덮어버렸다. 딸을 위한 것이라고, 그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믿었다. 지금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사진이 깨진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박은희는 얼굴을 들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오랜 세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의 눈물이었다. 밤은 깊었고 카페는 조용했다. 단지 박은희의 호흡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새벽 4시. 박은희는 잠을 자지 못했다.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도 포기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기기 시작했다. 움직임은 신중했다. 지연과 준호가 깰까봐.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어떤 미련도 없었다. 낡은 검은색 여행 가방. 박은희는 옷장을 열었다. 25년을 입어온 옷들이 그곳에 있었다. 교직 생활을 하며 입던 교복 같은 정장들, 지연 때문에 사놓은 화려한 색의 옷들, 누군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고른 옷들. 그것들을 박은희는 하나하나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결국 그녀가 챙긴 것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회색 티셔츠 몇 벌, 검은색 바지 2개, 얇은 가디건, 그리고 속옷. 그게 전부였다. 가방 한 귀퉁이에는 통장도 집어넣었다. 연금 통장, 그리고 퇴직금 통장. 투자금을 뺀 나머지가 남아있는 그 통장. 새벽의 집은 특이한 고요함이 있었다. 2층에서는 지연과 준호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박은희는 1층으로 내려갔다. 카페는 어두웠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카운터를 더듬으며 남편의 사진을 찾았다. 그것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당신 나 가볼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하다. 죽은 것들은 답하지 않는다. 박은희는 사진을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책장 위가 아닌 눈높이 정도의 작은 테이블 위에. 그곳이 가장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였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은희는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다시 올라갔다. 준호가 화장실에 간 것 같았다. 박은희는 빠르게 움직였다. 가방을 집어들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침실의 문을 살짝 열었다. 지연의 얼굴이 보였다. 여전히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박은희는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봤다. 엄마가 되고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렸다. 이 아이를 두고 가도 되나? 이 아이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도 되나? 하지만 그 흔들림은 잠시였다. 박은희는 침실에서 나왔다. 엄마 아침은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잠 깬 목소리였다. 박은희는 멈췄다.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려고 잠시 멈췄다. 오늘은 바다 보러 갈 거야. 그렇게 대답했다. 짧게. 감정을 싣지 않게.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엄마 갑자기요? 저랑 준호는 어떡해요? 지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지만 박은희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문을 열었다. 새벽의 공기가 싸늘했다. 서울의 새벽은 어떤 온기도 주지 않는다. 박은희는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거리는 비어 있었다. 택시 한 대가 멀리서 지나갔고 편의점 알바생이 셔터를 올리고 있었다. 박은희는 그 모든 것에 인사하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다. 전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은 길었다. 15분. 그 시간 동안 박은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언가가 놓칠 것 같았다.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다. 역의 자동문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박은희는 숨을 내쉬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들어섰다. 역시 한산했다. 새벽의 전철역은 누군가에게는 출발지이고 누군가에게는 종착지이다. 박은희는 지금 어느 쪽이었을까? 기차가 들어섰다. 부산행 새벽 열차였다. 박은희는 티켓을 보이고 탑승했다. 자리를 찾아 앉았다. 창 옆자리였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플랫폼이 뒤로 물러났다. 서울의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아직 완전히 가지 않았고 아침도 아직 오지 않았다. 그 경계의 시간에 거리들이 자신을 드러냈다, 감췄다를 반복했다. 아파트 불들, 야간 노점상의 랜턴, 어딘가로 향하는 트럭들의 헤드라이트. 모두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누구도 박은희를 돌아보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의 가방에 손을 잡아당기지 않았다. 기차가 점점 빨라졌다. 창밖의 풍경도 빨라졌다. 아파트들이 흐릿해졌고 공장들이 스쳐 지나갔고 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은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느꼈다. 그것은 가벼움이 아니었다. 무거움이었다. 모든 책임에서 해방되는 무거움.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는 무거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는 무거움. 하지만 그 무거움은 동시에 날개였다.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려나갔다. 그리고 박은희는 처음으로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것은 떠남이었다. 기차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박은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처음에는 불안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모든 방향이 열려 있다는 뜻이었다.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바다라고만 말했다. 기사는 웃으며 어느 바다? 라고 물었고 박은희는 상관없어요라고 대답했다. 결국 택시는 해운대가 아닌 일광의 수욕장 근처의 작은 해안 마을에 내려놨다. 관광지라기보다는 어촌이었다. 식당들 간판에는 회와 보거가 적혀 있었고 거리에는 어시장의 냄새가 스며 있었다. 박은희는 그 냄새가 좋았다. 삶의 냄새였다. 원룸을 구하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작은 공간. 월세는 싸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다. 집주인은 왜 이런 곳에? 라고 물었지만 박은희는 웃기만 했다. 여기가 필요했어요. 짐을 풀지는 않았다. 대신 박은희는 해변을 걸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또다시 아침부터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더 정확히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뇌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다. 지연의 목소리, 준호의 목소리, 자신이 놓친 신호들. 일주일 후 박은희는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돈도 필요했지만 그보다는 시간을 채워야 했다. 생각으로 가득 찼던 시간을. 어시장에서 일을 물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녀는 생선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손가락이 베었고 냄새가 옷에 스며들었고 등은 아팠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현재의 신호였다. 박은희는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어제도 내일도 없이. 일주일 후 박은희는 처음으로 급여를 받았다. 그 돈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에 박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돈. 그런 돈을 받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2주일 후 박은희는 인터넷 카페에서 옛날 친구에게 연락했다. 서울에 남겨두었던 커피 머신의 주인이 누구이고 어디로 보내달라고 연락했다. 친구는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고 박은희는 대답했다. 새로 시작합니다. 커피 머신이 도착했을 때 박은희는 그것을 보며 울었다. 이 기계는 25년 전 남편이 사준 것이었다. 은희, 언젠가 우리 카페 할 때 써. 라고 남편이 말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남편은 죽었지만 그의 꿈은 살아있었다. 박은희는 해변의 작은 한 칸짜리 건물을 임차했다. 오래된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비워놓은 공간이었다. 천장은 낡았고 벽은 희끗희끗했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창문이었다. 넓게 트인 창문 너머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박은희는 혼자 그 공간을 정소했다. 벽을 칠했다. 바닷바람에 바랜 하얀색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두기로 했다. 바닥을 닦았다. 테이블 서너 개를 들여놨다. 의자들도 모두 중고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커피 머신을 놓았을 때 박은희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다. 25년을 기다린 이 기계. 마지막 장소가 이곳이라면 그것으로 좋겠다. 카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박은희는 며칠을 고민했다. 서쪽의 커피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은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었다. 여기는 다르다. 여기는 오롯이 자신의 것이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다. 일렁이는 커피 같은 색의 바다. 바다 위에 떨어진 햇빛이 파도와 함께 춤을 춘다. 파도 한 잔. 중얼거렸다. 그것이 이름이었다. 오픈날은 평범한 봄날이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첫날은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들어와서 아메리카노를 마셨고
그 다음 날은 어시장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들어와서 카푸치노를 마셨다.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기 새로 생겼네요. 응, 요즘 시작했어. 맛있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인생에서. 박은희는 그렇게 대답했다. 손님들은 웃었다. 일주일 후 근처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가 핫초콜릿을 마신다. 엄마, 이거 맛있어. 라고 외친다. 그 목소리가 박은희의 가슴을 채운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박은희는 카페의 한 벽에 사진을 걸었다. 남편의 사진이다. 창밖 바다가 배경이 되어 사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밤이 되고 카페 문을 닫을 무렵 박은희는 일기장을 펼쳤다. 깨끗한 페이지에 펜을 들었다. 오늘 진짜 내 삶이 시작됐다. 손가락이 꼬이도록 악필로 써내려갔다. 하지만 그 악필 속에는 명확한 것들이 있었다. 결심 그리고 해방. 박은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의 바다는 검었다. 하지만 달빛이 그것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자신을 밀어주는 것처럼. 해변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바뀐 것 같았다. 이제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안식이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박은희는 이제 이곳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시장의 아저씨들은 그녀를 커피 아줌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아침에 산책하는 할머니들은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카페로 들어와 숙제를 했다. 박은희는 그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주고 때로는 과자를 챙겨줬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여전히 자신의 본성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어느 오후 박은희가 카페 바닥을 쓸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의 번호였다. 박은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번호를 본 지 꽤 오래였다. 지연이었다. 박은희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받았다.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엄마. 지연의 목소리는 작았다. 처음 들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응, 뭐야? 박은희는 침착했다. 자신도 놀랐다. 카페 그만두신 거 후회 안 해요? 침묵이 흘렀다. 박은희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다. 오후의 햇빛이 파도 위에 반짝거리고 있었다. 후회? 아니, 이제야 나로 살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박은희는 울컥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미 흘릴 눈물은 다 흘렸던 것 같았다. 지연이 더 말을 하려 했지만 박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 넌 어때? 엄마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우리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은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뭔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딸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됐어. 그건 넌 너의 인생을 살아. 나는 내 것을 살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박은희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이었다. 엄마는 지금 뭐 하세요? 받아봐. 해질녘이야. 박은희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해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바다도 함께 주황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거기 어디예요? 부산. 작은 해변 마을이야. 여긴 날씨 좋아. 박은희가 대답했지만 그것이 지연의 질문에 대한 대답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확인이기도 했다. 이곳은 좋은 곳이다. 내 곳이다. 카페는요? 여기서도 하고 있어. 작은 곳이지만 마음에 들어. 손님이 많아요. 많지는 않아. 하지만 충분해. 박은희는 미소 지었다. 전화기 너머의 지연은 그 미소를 볼 수 없겠지만 아마도 엄마의 목소리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 연락 자주 해도 돼요?
물음표로 끝나는 말이었지만 거기에는 간청이 있었다. 박은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모든 상처가 아물었는가? 모든 분노가 사라졌는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지 않는다. 모든 것이 아물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일 수도. 응, 괜찮아. 하지만 엄마도 바빠. 그냥 제 할 일에 해. 알겠습니다. 엄마. 응. 사랑합니다. 박은희는 그 말을 들었다. 그것은 예전과 같은 사랑이 아니었다. 더 순수한 것 같았다. 계산이 없는 것 같았다. 혹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지연. 박은희는 그렇게 말했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내려놨을 때 박은희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의 떨림이 아니었다. 뭔가를 놓아주는 떨림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해가 거의 지고 있었다. 하늘은 진한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바다도 함께 변해가고 있었다. 박은희는 카페 카운터에서 커피 한 잔을 만들었다. 아메리카노. 자신이 처음 배웠던 그 음료. 잔을 손에 들고 창가의 테이블로 나갔다. 앉았다. 커피 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노을빛이 그 잔에 반사되었다. 마치 잔 안에 노을이 들어있는 것처럼. 박은희는 그 광경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금 전 자신의 말을 반복했다. 이제야 나로 살아. 목소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바다는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었다. 밀려왔다 빠져나갔다를 반복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이었다. 밀려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빠져나갈 것들을 놓아주는 리듬. 박은희는 그 리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호흡과 같은 속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박은희는 마시지 않았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노을빛이 점점 진해졌다.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그 순간의 경계에서 고마워 당신. 남편의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 사진은 월초에 어시장 아저씨가 보내준 액자에 들어가 있었다. 창밖 바다를 배경으로 박은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그것은 신뢰의 미소였다. 자신을 향한 신뢰. 밤이 내려앉았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카페 밖의 거리가 부드러운 황금색으로 물들었다. 박은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문자였다. 엄마,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박은희는 그 문자를 읽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의 검은색이 밤하늘과 구분되지 않으면서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순간 박은희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이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을. 네, 나도 사랑해. 박은희는 문자를 타이핑했다. 그리고 전송했다. 그 다음 그녀는 일어났다. 커피잔을 들고 카페로 들어갔다. 불을 껐다. 문을 닫았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은희는 그 무한한 반복 속에서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다.